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앞 시간에 이어서 글로벌 소싱과 조달에 대해서 이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우리 주교재에서 다루는 글로벌 소싱과 조달에 관련된 것들은 이미 상당 부분 앞에서 공급자 관계 관리부터 시작해서 뭐 전략적 소싱에 관련된 얘기들은 이미 앞에서 충분히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뭐 필요한 추가적으로 들어갔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공장 없는 제품 생산자, 우리 책에서 나와 있는 이제 공장 없는 제품 생산자의 이거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뭘 얘기를 하냐면, 어, 그 OEM 방식의, OEM 또는 ODM 방식의 이러한 생산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플 사례처럼 어떻게 됩니까? R&D하고 디자인하고 R&D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본사에서 애플사에서 직접 요걸 만들고 그다음에 이 디자인과 이제 그 설계에서 이제 R&D에서 이제 만들어진 이 제품에 대한 이제 실제 생산 과정은 팍스콘이라고 하는 이 업체에서 이제 주로 이제 위탁 생산해가지고 OEM 방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고, 이제 시장 내에서 이제 전략적 파트너로 애플하고 이제 이 관계를 형성하면서 두 기업 다, 팍스콘하고 그 다음에 애플사가 서로 간에 상호 윈윈하는 그러한 전략적 파트너 관계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공장 없는 제품 생산자는 요거 내가 이게 우리 수업 때 수없이 많이 했던 얘기입니다. 그죠? 바로 뭘까요? 예전의 개념으로 본다면, 어, 전형적인 기업의 형태나 이런 유형들이 이제, 어, 이상한 형태, 뭐 일종의 뭐 페이퍼 컴퍼니 같은 이상한 그러한 회사처럼 이해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바꿔보면, 공급사슬 관계에서 음, 내가 직접 생산하지, 인하우스 메이킹 하지 않고, 인소싱 하지 않고, 아웃소싱을 한다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제 공장이 없는 그러한 제품을 만드는 제조기업 같은 것들이 많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의 공장 없는 제품 생산자라고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팍스콘하고 애플사 관계는 바로 이제 전략적인 소싱에 의해서 애플이 갖고 있던 사업의 요구를 애플이 갖고 있던 차별화되어져 있고 가장 비용 효과적으로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생산자로서의 팍스콘입니다. 예,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 애플의 사업의 요구, 즉 니즈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재화나 서비스를 획득하기 위해서 이게 공급자의 관계를 구축하고 이걸 통해서 전략적인 제휴라든지 그렇다면은 전략적 파트너십이라든지 공급자 파트너십 같은 것들을 통해서 기업의 상호 윈윈하는 이러한 공급자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로 이 전략적 소싱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 의류, 뭐 가구, 제조,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러한 그 애플에서 이제 애플과 팍스콘처럼 이제 유사한 형태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의류 어때요, 여러분들? 전 세계의 의류 생산 기지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동남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국제 분업화에서 주로 생산 기지가 이제 클러스터 형태로 이제 동남아 국가 지역에 이제 집중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가구 같은 것도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이제 음, 가구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에도 특정한 뭐 중국이라든지 이러한 저렴한 인건비하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원부 자재를 이제, 음, 취득할 수 있는 데가 용이한 지역. 이런 데다가 이제 가구에 대한 이러한 그 입지나 이런 것들, 인프라가 이제 형성돼서, 전 세계 이제 가구 기업들의 이제 위탁 생산하는 그러한 형태의 이제 산업 기지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 있죠. 뭐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도 이런 형태도. 그래서 이 공장 없는 생산자 같은 경우에는 뭐 전형적인 특징이 이제 R&D하고 디자인 같은 것들은 본기업에서.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실제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 공정을 운영하는 것들은 이제 실제 이제 전략적인 이 소싱에 의한 파트너십에 의해서 이 박스콘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기업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형태.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섬유 산업 중에서는 또 굉장히 또 유명한 기업들 중에 노스페이스, 영업무역이 있죠. 영업무역.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소재 개발이라든지 이제 그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OEM도 일부 하긴 하지만 전형적으로 어떤 형태면 ODM 업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 제가 예를 들면 뭐 송강석업 배럴 이렇게 쭉 해가지고 어떤 의류를 만드는데 저는 의류에 대한 어떠한 이러한 전반적인 어떤 전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이게 마케팅 같은 것만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ODM 업체 찾아가가지고 실제로 내가 컨셉부터 시작해서 소재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형태의 기능성 이제 스포츠웨어를 내가 만들려고 합니다라고 해서 이제 의뢰를 하는 거죠. 그럼 ODM 업체는 이제 자체적으로 이용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것을 R&D하고 생산 기반을 이용해서 실제로 생산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OEM 업체하고 ODM 업체는 R&D 역량을 갖고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낮은 노동 비용 국가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 분업화 생산 기지가 이제 집중되고 있다. 그래서 전략적 소싱 얘기하면 조금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전략적 파트너에 대한 요구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재화나 서비스를 획득하기 위한 공급자 관계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것. 전략적 소싱. 이게, 그래서 과거에는 이 소싱이라는 용어가 이제 주로 이제 이 구매의 또 다른 이제 용어로서 이제 많이 이제 활용됐지만, 실제로는 이제 전략적인 관점에서는 사실 이제 구매 활동은 너무나 이제 내가 마잉해, 물건을 어떤 매입하는 그러한 측면의 기능적인 측면을 이렇게 너무 국한시켰죠. 국한시킨 그러한 측면에 이제 그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 단순히 이제 이렇게 그래서 구매 활동도 사실은 이제 구매라는 것보다도 이제 전략적 구매 활동이라고 그러죠. 이제 전략적 파트너십에 의한 구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소싱이라고 하는 것이 전략적이고 핵심적인 역량을 이제 외부에 있는 외부화시켜서 또 다른 기업의 파트너하고의 이제 역량을 교환하는 그러한 측면에서의 이 전략적인 공급자 관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구매보다는 어떻게 되냐? 이 소싱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인다. 그래서 글로벌화, 전 세계의 다양한 기업들이 이 공급 사슬이 글로벌화로 이제 확장되면서부터 어떻게 되냐?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 전략적 소싱이라든지 시공간을 초월하는 파트너십에 의한 것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많이 일어난다.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A라는 기업이 어떻게 돼요? 이게 남미 쪽의 파트너, 그 다음에 중국, 대만의 파트너, 그 다음에 유럽의 파트너 이런 형태로 전략적인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각 시장의 특성에 대한 이 차별화시킬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화를 이제 촉진시키고 가속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래서 어찌됐든, 이러한 이 전략적 소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이제 공급망의 글로벌화, 그 다음에 일반적인 기업들의 이러한 이 다국적 시장으로의 확장, 이러한 측면에서의 이제 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킨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특정한 지역에 이제 입지가 결정되고 국제 분업화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측면의 특성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서 어쨌든 이러한 글로벌화로 인해서 이 전략적인 이런 소싱의 문제는 어, 자사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 차별적 경쟁 우위를 줄 수 있는 파트너하고의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 그래서 뭐 굉장히 이러한 이 단순하게 그냥 낮은 비용만 이제 추구하는 그러한 측면에서의 이 전략적인 파트너를 선택하기보다는 기업의 장기적이고 상호 유인할 수 있는 역량의 교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다양하고 시장 내에서 변동성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세스가 이제 얽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단순한 이제 비용 중심적인 측면에서의 전략적 소싱보다는 정말로 기업이 운영 측면에서의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이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측면에 좀 더 이 포커싱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이 전략 소싱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뭐냐면 제품의 평범함 정도 이게 그래서 상대적으로 얼마나 많은 대체품이 존재하는가 뭐 얼마나 유니크한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냐 제품이 이걸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이냐 역량이 있냐 없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전략적인 소싱 같은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반적인 상품 같은 것들은 일반적인 이제 뭐 MRO 관련된 메인터넌스 리페어 오퍼레이션의 소모성 부자재라든지 그냥 핵심적인 기능이 없는 그냥 일반적인 소모성 부자재나 이러한 재료나 제품 같은 것들은 실제로 이제 특이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게 낮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이제 그 경쟁에서 이제 비차별성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내가 단순한 제품이라든지 소모성 부자재 이런 것들은 A 기업에서 사든 B 기업에서 사든 C 기업에서 사든 제품이 갖고 있는 기술적, 기능적 이러한 비차별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략적 파트너라기보다는 그러한 형태의 일반적인 상품 같은 경우에는 코스트 중심의 전략적 파트너를 선택하는 거고 반대로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이 역량을 갖고 있는 그러한 이 전략적 파트너하고는 단순한 도움뿐만 아니라 공급, 납기, 그다음에 시장에 대한 공급량에 대한 지배력 정도, 뭐 이런 것들의 복합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파트너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우리 애플로 한번 달아봅시다. 바꿔 얘기하면 애플이 팍스콘이라고 하는 기업하고 계약을 맺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대표적으로는 생산 기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전 세계에 공급할 수 있는 생산 기반 역량, 공급 기반을 갖고 있다는 거. 이게 그다음에 이게 학습화가 돼 있어가지고 이 오랜 기간 동안 이 팍스콘이 애플에 대한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면서 이 애플에 대한 이 원가를 줄일 수 있는 원가를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대량으로 물건을 만들면서 원가를 줄일 수 있는 이러한 역량이 있다는 거. 이게 그래서 원가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생산 기반 이게 이런 것들을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운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애플에서 팍스콘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업이죠. 바꿔 얘기하면 시장 내에서 제품에 대한 가격 차별성,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공급 역량, 이런 것들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켜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특이점이 있는 거예요. 이 팍스콘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특이성 같은 것들이 존재하면 할수록, 바꿔 얘기하면 공급자가 전략적인 파트너가 어, 차별화되어져 있는 역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바꿔 얘기하면 우리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의존적이라는 구매 기업과 그다음에 이 공급 기업 간의 관계에서 이 공급 기업이 규모에 상관없이 공급 기업이 규모에 상관없이 특이한 역량을 갖고 있다든지 차별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이러한 전략적 무기가 있는 기업들한테는 구매 기업들이 굉장히 아주 의존하고 의지하는 형태의 이러한 이 공급자 관계가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차별화시킬 수 있고 독특함, 그다음에 경쟁에서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전략적 파트너를 선택한다는 얘기는 나의 역량이 높아진다는 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특이성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뭐 RFP 해가지고 이제 요구 사항에 대해서 이제 제한 요청서 같은 거죠. 제한 요청서, 제한 의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 물품 구매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제한 의뢰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단가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RFP 같은 것들을 이제 내가 예를 들면 어떠한 뭐 휴대폰을 하나 만든다고 한다면 그 휴대폰을 만들 수 있는 생산 기반을 갖고 있는 이 팍스콘과 같은 유사한 기업들한테 RFP를 다 이제 보내는 거예요. 어떠한 형태로 이제 설계가 가능하냐, 그다음에 제품에 대한 공급 능력이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을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비교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의뢰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제 이 비교 대상이라든지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상화되어져 있는 측면에서 일상 품목들, 이런 것들은 이제 RFP를 이제 요구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공급자 평가 같은 것들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자 평가해가지고 이제 우리 요청에 가장 어떻게 돼요? 근접하고 있는 전략적인 이 파트너를 선택하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도 이 RFP 같은 것들이 많이 활용된다. 일반적으로 RFP를 썼다는 얘기는 비교 대상, 즉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공급자가 다수가 있을 때 주로 이 방법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이제 이러한 것들이 또 있고, 그다음에 공급자 VMI네요. 밴더 매니저드 인벤토리. 이거는 이제 바꿔 얘기하면 공급자가 재고의 위치를 구매자의 최전선에다가 이제 재고를 배치하는 방법이에요. 공급자의 이제 공급해주는, 즉 바꿔 얘기하면 구매하는 기업의 최전방에다가, 공급자의 최전방에다가 구매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자사에 이제 직접 들어와서 프로세스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이제 공급자가 관리하는 그러한 형태의 재고 관리죠. 그래서 실제로 공급자에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재고 정책에 대한 관리를 일정 부분 허용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그래서 VMI 요거 이제 이미 앞에서 우리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특성들도 이제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자 주도의 재고 관리도 이미 앞에서 했다. 그다음에 소싱하고 이제 단순한 이제 이러한 구매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소싱에 관련되어져 있는 이게 설계 이제 매트릭스죠, 매트릭스.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 거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어, 고가이거나 이게 고가일 경우, 그래서 일반의 X축 같은 경우에 거래 비용이 저가다, 이제 비용이 적게 드는 거예요. 비용이 적게 드는 측면에서의 특징은 이제 바로 뭐냐면 이제 여기 나오는 것처럼 공급자 주도 관리, 주도 재고 관리, VMI 같은 거죠. 이게 그다음에 이제 일회성 구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거래 관계를 맺어가지고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어떠한 이제 장기적인 어떠한 롱텀 오리엔테이션의 이런 거래 기반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특정한 어떠한 상황에 딱 부합하는 이제 일회성 구매 같은 것들. 이렇게 일회성 구매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전략적이나 이런 특성보다는 주로 어떻게 돼요? 코스트에 집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단발성 계약 같은 거죠. 이게.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일회성 구매 같은 것들은 일반적으로 저가에 대한 특성이 있고, 이게 그다음에 이제 또 전략적 제휴 같은 것들 반대로 이제 거래 비용이 높은 경우에는 이제 전략적 제휴예요. 바꿔 얘기하면 전략적 어느 파트너하고 공급자하고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는 얘기는 단순한 어떠한 구매 중심의 공급자 선택 방법이 아니라 그 공급자가 갖고 있는 차별화되어져 있는 어떠한 전략적 역량이 이 우리 기업한테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역량을 내가 교환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량 교환 이론 측면에서 전략적인 공급자 관계가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것들은 단순한 이러한 구매 중심적인 이러한 그 저가의 파트너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가격이 높아도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중요성에 따라서 이제 거래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전략적 제휴를 맺는 공급자들한테 이제 이 구매 기업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이러한 일종의 특혜 같은, 예를 들면 신제품 개발에 참여시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생산 설비를 공유해가지고 같이 움직이게 한다든지, R&D의 이러한 이 R&D 역량 팀에 이제 이 공급자의 엔지니어를 이제 참여시켜가지고 이제 설계를 이제 조기부터 설계를 참여한다든지, 그래서 공급자 조기 참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전략적 제휴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이제 특징 같은 것들이죠. 거래 관계일 때.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이제 또 다시 이제 온라인 카탈로그 같은 경우들, 온라인 카탈로그를 이제 뭐에서 나오는 이제 전자 카탈로그고, 이제 전자 카탈로그에 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어, 음, 온라인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공급자를 이제 구매 계약한다든지,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조달하는 그러한 형태의 다양한 것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그죠?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런 측면에서 보면 뭐 제한 의뢰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짧지만 특이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급자한테 RFP를 주고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까? 비용은 어떻게 돼요? 공급 용량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런 이 정도 필요하는데 단가는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을 물어봤다는 얘기는 그거를 만들 수 있는 공급자가 다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그런 경우에는 주로 어떻다? 특이성이 굉장히 즉 차별화되는 역량이 갖지 않는 경우죠. 그래서 주로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요구 사항에 이제 부합하는 것들 이제 주로 이제 파트너를 찾으려고 할 때 주로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소싱 구매 설계 매트릭스 같은 것들은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채찍 효과. 이거 우리 앞에서도 공급망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한번 뽑아보자. 그럼 우리 이런 것들을 한번 뽑을 수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바로 뭐냐. 공급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공급과 시장에서 발생하는 수요를 일치시킨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걸 일치시키는 것이 굉장히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죠? 공급과 시장에서의 수요를 일치시킨다는. 공급과 수요의 일치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게 재고입니다. 재고. 이게 이 재고의 문제는 또 뭐하고 연결돼 있냐? 우리가 다음에 배울 이제 예측이죠. 수요 예측 같은 것들. 이게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또 하나 여기 이제 또 같이 중요한 개념으로 공급과 수요를 일치시키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이게 공급자의 전략적인 파트너십 관리예요. 그래서 정보를 쉐어링한다든지 이게 협업을 통해 가지고 정보 쉐어링을 통해서 시장에서 발생하는 수요의 안정성을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이, 이 안전재고량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요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측면에서 안전재고량을 줄이려고 하는 이러한 기업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CPFI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이 채찍 효과를 줄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채찍 효과는 어떻게 되냐 이거 카우보이 목장에서 이제 싹 나와서 손목에 스냅 한번 쫙 하면 어떻게 돼요? 손목에 스냅 한 번이 쫙 나왔을 뿐인데 그게 이 채찍의 끝으로 갈수록 파장이 어?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카우보이가 이제 채찍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걸 쭉 했더니 이렇게 이렇게 이제 확장되는 거죠. 이렇게 채찍을 한번 휘두르면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는 스냅을 한 번 했을 뿐인데 점점 파장되는 이러한 형태로 이제 확장되는 게 채찍 효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불이익 이펙트에 대한 특징은 공급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이 핵심적인 그러한 문제 중에 하나로 이제 설명이 됐습니다. 앞에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냐. 공급자에서 시장 쪽으로 갈수록 파장의 폭이 이제 이 바꿔 얘기하면 이제 여기가 이제 공급자고 여기가 이제 시장에서의 이제 수요 고객 이제 발생하는 이제 고객 쪽이라고 하면 여기서 수요가 조금씩만 변동을 해도 이게 공급자로 가면 이렇게 파장이 증폭되는 그러한 형태의 측면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이제 채찍 효과고 그래서 이걸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공급망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어떻게 되냐 단발성으로 발주 집어넣지 않고 그 다음에 수요의 발주량을 작게 잘라가지고 주문하고 그 다음에 대량으로 주문하지 않고 세일즈 데이터를 공유해가지고 안전재고량을 줄이고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협력적인 플래닝 리프레시먼트, 그다음에 포캐스팅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협력적으로 같이 하는 거예요. 공급망에 참여하는 기업들끼리. 이게 그래서 그러한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바로 뭐예요? 지속적인 보충 같은 거. 때가 되면 이제 필요한 수량만큼 지속적으로 그 재고량을 맞춰주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보충해주는. 여러분들 이제 이 지속적으로 이제 재고에 관련된 것들을 보충해주는 전형적인 이 특성이 바로 뭐냐면 편의점 같은 겁니다. 편의점. 편의점에서 포스 데이터를 찍잖아요. 이 포스 데이터는 누가 사갔는지보다는 그 지점에서 특정한 지역 내에서 존재하고 있는 특정한 상품의 재고 보유의 현황이 막대 그래프로 나와요. 이렇게 쭉. 이 시간대별로.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어느 특정한 지역의 어느 점포에서 어떠한 상품이 굉장히 급속하게 팔린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변호 특성을 시각 화자를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한 수요 이상이 딱 떨어지면 이제 하루에 뭐 2회 내지는 많으면 3회까지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방문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특정 물품에 대한 재고를 이제 다시 보충해주는 그러한 형태로 뭐 그러한 형태로 이제 재고에 관련된 이 보유 재고량을 줄이려고 하는 거죠.
소량으로 이제 발주도. 그래서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도 채찍 효과가 나타난다. 채찍 효과는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 앞에서도 배웠죠. 채찍 효과. PNG, 애기 기저귀 문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요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소비자 판매, 그다음에 도매업체가 이제 소매업체로 가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제조, 도매, 소매, 이 소매, 도매, 그다음에 이제 공급자, 뭐 제조업체,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연결되는 그러한 과정에서 이게 굉장히 크게 이제 재고량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불어나는 그러한 형태의 문제 같은 것들이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요것들을 이제 역으로 추적해가지고 PNG에서는 이제 애기 기저귀의 문제가 굉장히 이제 이렇게 어 채집 효과를 발생시키더라. 그래서 우리 예전에 이제 이 수업 때 한번 얘기했죠. PNG가 그래서 애기 기저귀에 공급하는 애기 기저귀의 이 패키징의 사이즈도 이제 예전에는 다양한 게 뭐 예를 들면 50개짜리, 30개짜리, 뭐 100개짜리, 200개짜리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패키징으로 해가지고 이 애기 기저귀를 공급했는데 그렇게 다양한 패키징으로 하는 것들을 보다는 특정한 한두 개의 사이즈를 딱 정해가지고 그 사이즈로만 주로 판매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재구매하는 구매 사이클하고 그다음에 공급하는 시장에서의 이제 수요가 발생하는 사이클과 공급하는 사이클에 이런 차이 같은 것들을 좀 줄이려고 이제 많이 노력을 했죠.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이 PNG의 이 애기 기저귀의 이제 이 채찍 효과 문제는 이미 앞에서 우리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요거 기능성 제품과 혁신형 제품도 이거 앞에서 했네요. 그죠? 이게 바로 뭐예요? 공급망에서 전략적으로 공급망 전략에 대한 두 가지 특성을 얘기했는데 피셔 교수가 얘기했던 공급망에서 성공하는 공급망과 실패하는 공급망의 특징은 자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사의 공급망에서 유통되거나 운영되고 있는 제품과 제품의 특성과 뭐가 다른다? 공급망 전략. 공급망 전략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더라. 그러면서 이러한 제품의 특성을 이제 뭐로 했냐면 제 첫 번째가 기능적 제품, 두 번째가 이제 혁신형 제품. 요 두 가지 제품에 따라서 이제 어떠한 형태로 이제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특징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 기능성 제품 같은 거, 이 기능성 제품의 대표적인 게 MRO예요. 메인터넌스 리페어 어플, 소모성 부자재라든지 기술적 비차별성. 그래서 주로 이제 선택할 때 주로 뭐에 의해서 경쟁되는 거예요? 코스트, 즉 가격에 의해서 이용자들한테 구매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제품들이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식료품이나 휘발유와 같이 다양한 상점에서 구입 가능한 제품, 일반적인 제품, 뭐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제품 같은 것들, 소모성 부자재 이런 것들입니다. 보통 제품 수명 주기는 이게 2년 이상 이제 길고요. 그래서 신제품을 새롭게 만들 필요가 거의 없죠. 요즘에 신제품이 굉장히 아주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져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신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기능성 제품은 생산 라인에 대한 전형적인 이러한 이 특징 같은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이제 그 소모성 부자재라든지 기술적 비차별성이 존재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주로 이러한 그 다양한 형태의 이러한 기술이라든지 어떤 혁신성을 요구하는 제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찌됐든 뭐 제품의 종류나 이러한 것들을 쭉 해서 이제 지금 보면 공급사슬에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공급망 전략이라는 것이 우리 책에서는 이제 공급망 전략이 공급사슬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불확실성에 대한 특성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제품의 수명 주기는 보통 수명 주기가 2년 이상 길다는 얘기는 제품이 신제품이 자주 나오지 않고 뜨문뜨문 나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윤마진 같은 경우에는 5에서 한 20%. 주로 어떻게 돼요? 주로 아주 제품에 대한 마진율, 공원이익률이 굉장히 낮죠. 주로 제품의 종류도 다양하기보다는 특정한 몇 가지 종류에 대해서 이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장 내에서의 수요 예측은 주로 이제 10% 내외 정도. 이제 우리 이제 예측할 때 보면 이제 예측의 정확도 쫙 해가지고 이제 보면 이제 MAP라는 게 있어요. MAP라는 거, 마페라고 하는 이제 이런 형태의 MAP라고 하는 이런 이
예측의 정확도를 측정하는 이제 이 하나의 이제 측정 이 기준인데 MAP가 보통 이제 10% 내외. 이게 바꿔 얘기하면 평균 수요의 예측 오류가 10% 내외니까 어때요? 수요의 변동성이 기능성 제품의 특징은 시장의 수요도 어때요? 이렇게 요동치는 게 아니라 안정화돼 있죠. 시장의 수요도. 그래서 예측 오차가 작습니다. 예. 그래서 예측 오차나 이런 것들이 10% 내외로 나타나고 주문 생산 같은 경우에 이제 주로 이제 이렇게 기능성 제품 같은 것들은 주문 생산을 거의 이제 하지 않는 예? 그런 측면에서 주로 이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이제 393페이지를 보면 393페이지를 보면 제품의 특성과 그다음에 공급 프로세스에 대한 특징 쭉 해서 보면 에 대한 이 특징이 주로 이제 어떤 거에 대한 설명이냐면 효율적 공급 사슬에 대한 이 설명이에요. 이게 그래서 효율적 공급 사슬은 일반적으로 어떠냐? 이게 주문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떻게 된다? 대량 생산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공급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일부 뭐 주문 생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은 이제 수요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측면에서의 제품의 특성을 이제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쓰겠죠. 그래서 효율적 공급 사슬 전략의 대표적인 대량 생산을 통한 이, 이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이 목적으로 둡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기능적 제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그러한 측면이고, 그래서 뭐 주로 기능적 제품은 주로 효율적 공급 사슬일 경우에는 주로 대량 생산으로 통해 가지고 이제 주로 이제 MTS죠, MT. 이게 make to stock 형태로 이제 공급되는 반면에 기능적 공급 또 하나가 이제 바로 뭐냐면은 이제 그 위험 회피 공급 사슬입니다. 그래서 위험 회피 공급 사슬이나 이러한 이 특징은 이제 바로 뭐냐면 시장에서의 이제 다양한 시장 수요 변화에 맞춰 가지고 이제 공급 역량을 이제 변화시켜 주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공급 사슬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러한 그 위험의 비공급 사슬의 대표적인 이 특징은 바로 뭐냐면 어, 공급망 내에 있는 이러한 기술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제 빨리 변하는 그러한 측면에서의 이제 이 공급 사슬의 특징이 있어가지고 특정 기술 같은 것들이 그래서 당연히 이제 공급사슬에서는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공급사슬에서 대량으로 물건을 만들어 놓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되냐? 주로 이제 위험을 회피해야 되니까 대량으로 물건 만들어 놓으면 재고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기본적인 이러한 기술이라든지 핵심적인 어떤 기능성이라든지 이것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그러한 측면에서는 그러한 제품과 시장에서의 특성이 존재한다면 그러한 제품에는 주로 어떻게 돼요? 대량 생산으로 밀어내기 시 MTS로 이렇게 생산하기보다 주로 어떻게 돼요? 이게 MTO 형태, Make to Order 형태로 이제 주문 생산하는 경우가 대다수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이제 특징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혁신형 제품 있어요. 혁신형 제품. 혁신형 제품은 피셔 교수가 얘기했을 때, 그게 이제 92년도 논문이니까, 하버드 비즈니스에 나와 있던 피셔 교수의 논문에 의하면, 그때는 이제 IBM의 싱크패드라고 하는 노트북, 뭐 빨간색 이렇게 트랙볼, 이렇게 해서 키보드 옆에 빨간색 이렇게 마우스 같은 거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뭐 빨간 콩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제품이 들어가 있는 IBM 싱크패드. 그 당시에 그 노트북의 가격이 막 500만 원, 막 700만 원, 막 이렇게 너무나 고가고, 이게 다양한 아주 첨단 기술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러한 이제 노트북이었는데, 이제는 뭐 그런 노트북 일반화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지금 상태에서 혁신형 제품이라고 하면 뭐가 좋을까요? 뭐 VR 쓰는 안경이라든지 뭐 가상현실 뭐 글래스라든지 뭐 초소형 무슨 뭐 저기 컴퓨팅이 가능한 무슨 이러한 그 플렉서블한 뭐 뭐라 그럴까 이거 플렉서블한 그 스마트폰 같은 거 근데 스마트폰보다는 좀 크고 이렇게 접거나 이렇게 막 이렇게 손목에다 팔에 차거나 하는 그런 제품들 있잖아요 일부 이렇게
예, 프로토타입으로 나왔던 그런 형태가 주로 혁신형 제품입니다. 그래서 시장 내에서의 수요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당연히 시장에서의 수요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놓을 수도 없고 이게 그래서 시장에서의 수요 예측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그다음에 제품의 수명 주기가 일종의 시장 내에서 기술이 나오면 세컨 모버들이 기술이 벤치마킹 되고 금방 또 시장 내에서 도태되고 하면서 기술적 진보가 굉장히 빨리 일어나는 그러한 측면에서의 혁신적 제품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1년 안쪽에 다 바뀌는 거죠. 1년 안쪽에. 이게 그래서 세컨 모버들이 초기에 진입했던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고 빠르게 또 그 단점을 찾아가지고 변화되거나 진보된 새로운 기능이 들어간 제품으로 바로 또 출시를 하게 되고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그런 혁신형 제품의 특징은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이 보면 주문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그 대량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문 생산하는 그러한 측면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제품 수명 주기도 짧고 시장에서의 예측도 어떻게 돼? 예측의 오차가 굉장히 크죠. 왜? 살짝 모르는 거예요. 이제 시장 내에서 이용자들이. 이게, 수요의 불확실성이 커져 있고, 그 다음에 제품의 수명 주기도 짧고, 경쟁이 치열하고, 이러기 때문에 미리 물건을 만들 수가 없겠죠. 그죠? 이게, 그래서 이러한 혁신형 제품에 대한 특징.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제품이 어떤 제품이야? 우리가 기능적 중심의 효율적 공급 사슬을 쓰는 그러한 측면에서의 제품이야. 그렇지 않으면은 혁신성을 강조하는 이러한 대응성 측면의 공급사슬이야. 그래서 혁신형 제품은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책에 393페이지에 보면은 혁신형 제품은 주로 이제 어떤 형태입니까? 이게 빠른 시장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죠. 빠른 시장 대응 같은 것들. 일반적으로 시장 내에서 빠른 대응을 하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유행에 민감한 의류, 패션 의류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어떠한 뭐 휴대폰 같은 것들, 우리 쓰고 있는 휴대폰 같은 것들.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형태, 뭐 태블릿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혁신형 제품에 해당됩니다. 이게. 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혁신형 제품은 주로 공급망에서 어떠한 전략을 쓰냐? 공급망에서 기능적 제품은 대체적으로 어떤 공급망 전략을 쓰냐면 효율적 공급사슬 전략을 씁니다. 이게 반면에 여기서 말하는 혁신형 제품은 시장의 수요에 리스폰시브니스, 즉 어떻게 빨리 대응할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대응적이란 일부 책에서는 대응적이라고도 하지만 일부 책에서는 반응적 공급사슬, 즉 반응적 공급사슬 전략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기도 해요. 그래서 같은 의미입니다. 대응적, 반응적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시장에 대한 빠른 피드백이라든지 어떠한 단기 변동성, 계절성 수요가 발생한다든지, 예를 들면 뭐 여름에 아이스크림 수요가 확 올라간다든지, 여름에 어떠한 특정한 제품의 수요가 확 계절성이 있는 제품입니다. 특정한 제품이 뭐 특정한 겨울에 이렇게 3개월 동안 이제 수요가 급증했다가 없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바로 이 혁신형 제품을 통한 대응성 공급 사슬에 해당됩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우리 나와 있던 것처럼 여기에 제품의 수요야 수요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을 보면 공급망 전략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단 제품의 수요 특성 측면에서 본다면 기능적이야, 혁신적이야. 이게 그래서 이 기능적 제품은 아까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기능적 제품은 시장에서 수요가 안정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시장에서의 수요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주로 MRO 관련 제품들, 시장 내에서 경쟁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코스트, 원가, 즉 구매할 때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되고 제품 수명 주기가 길어요. 대량 생산을 통해 가지고 물건을 공급해는 밀어내기식 생산 방법을 쓰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냐? 이런 형태로 이제 쓰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나처럼 제품 수명 주기가 일반적으로 길죠. 대량 생산 설비를 만들어 놨는데 신제품 뽑아내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감가해가지고 이 생산 설비에다 투자했던 수익성을 다 많이 회수한 이후에 이제 일부 변형된 기존 공정을 좀 활용해서 일부 변형할 수 있는 그러한 신제품 같은 것들이 나오죠.
이게. 그래서 제품 수명 주기도 길고 재고 가치도 낮아요. 재고 가치도 낮다는 얘기는 어떻게 됩니까? 판매되는 가격이 높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다음에 제품의 다양성도 어때요? 대량으로 물건이니까, 물건 만드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잖아요. 특정한 제품 한두 가지가 잘 팔리니까 거기다가 집중을 해서 전체 생산량의 거의 7, 80%는 그 제품만 생산하고 나머지 이제 마이너한 거 몇 개 이제 추가적으로 더 하는 수준.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품의 다양성이 굉장히 높다. 제품의 양도 굉장히 많다. 이게. 그다음에 품절 비용도 어떻게 돼? 낮다. 왜? 밀어내기식 생산 방법을 쓰고 있잖아요. 예, 큰 재고로. 그렇기 때문에 기능적 제품은 주로. 그다음에 기능적 제품은 품절됐을 때, 품절됐을 때 다음에 와서 사야지가 안 돼요. 이게 기능적 제품은 어떻게 돼요? 바로 스위칭이 되죠. 내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기술적 비차별성이 존재한다고 했어요. 그죠? 기술적 비차별성이고 이 제품이 제공하는 차별적인 특성이 별로 없고 기술에 대한 비차별성이 이루어져 가지고 주로 시장 내에서 가격에 의해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내가 A 상품을 사러 갔다가 그 상품이 없으면 바로 B, C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있는 거로 A를 쓰나 B를 쓰나 C를 쓰나 기능적 특성에서의 이러한 차이점이 거의 없다. 반대로 제품 측면에서의 이 혁신성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시장에서의 수요가 변동하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만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이거 주문 넣어야 돼요. 즉, 어떻게 되냐? 오더가 들어오지 않으면 만들지 않죠. 그래서 MTO 형태로 되고, 제품의 수명도 어떻다? 제품의 수명도 굉장히 짧습니다. 제품의 수명 주기가 시장과 이용자의 니즈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버전업되고 기능이 추가돼서 자꾸 경쟁자들이 이제 물건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제품의 수명 주기가 짧습니다. 재고 가치도 반대로 어떻게 돼요? 미리 만들어 놓지 못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용자가 어떤 걸 요구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존에 주로 이런 제품들은 완제품의 재고를 갖기보다 어떻게 될까요? 부품에 대한 워크인 프로세스 WIP에 대한 상당 부분의 재고를 갖고 주문이 들어오면 기존의 것들을 일부 조립하거나 변형해서 이제 이용자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을 공급하겠죠. 그 제품의 다양성도 높고 제품의 양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재고가 아니야. 이용자의 오더가 들어와야 돼요. 그죠? 그다음에 품절 비용도 굉장히 높죠. 이게. 그래서 기능적 중심의 제품과 혁신성을 기반으로 한 제품의 특징. 그래서 여기 기능을 기능성을 강화시키는 이러한 공급망, 즉 우리 제품이 기능적 제품이야. 그러면 공급망 전략은 여기서 바로 뭐냐면 효율적 공급망 사슬이 되겠죠. 그죠? 효율적 공급망 이 사슬 전략을 쓸 거고 혁신성이야? 혁신성이야라고 한다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대응적 또는 뭐 반응적 이러한 공급망 전략을 쓰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 아까 얘기했던 스키너 교수가 얘기했던 스키너 교수가 아니라 피셔 교수가 얘기했던 이 피셔 교수가 얘기했던 성공하는 공급망과 실패하는 공급망의 특징은 자사에서 운영되는 상품의 특성과 기업이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급망 전략의 미스매칭. 이것으로 인해서 이 공급망이 갖고 있던 차별화되어져 있는 이 역량이 구현되지 못한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공급망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이러한 문제점들도 이제 요걸 이제 한계점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어찌됐든 제품 중심에서는 기능과 혁신성 측면에서의 이것이 이 효율적 공급사슬과 대응적, 반응적 공급사슬 전략으로 이제 연결된다는 거 꼭 이제 숙지하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근데 사실 우리 앞에서 한번 했어요. 그죠? 이게 이미 나왔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제조. 제조 프로세스 측면에서 본다면, 제조 프로세스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되냐? 안정적 공급망과 진화적 공급망으로, 이제 안정적 공급망은 이제 어떠한 형태의 이제 이 공급망 전략이냐면, 일반적으로 제조 공급 프로세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돼. 그렇다면 자꾸 변화되고 발전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안정적인 이러한 제조 프로세스냐, 진보하고 변화하고 발전하는 진화적 측면에서의 이 공급 프로세스냐 이거로 이제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 나온 것처럼 안정적 이러한 제조 공급 프로세스에 대한 특징은 대량 생산 만들죠. 그래서 고장이 적어야 돼요. 공장이 프로세스가 딱 멈춰버리게 되면 로스 비용이 급증하겠죠.
수율도 어떨까요? 수율도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이게 품질 문제도 어떻게 돼요? 학습화에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품질 문제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이게 공급처도 어떻게 되냐? 많다. 가로 열고 경쟁이 치열하다. 공급처가 많기 때문에 공정 변화도 적다. 요거 효율적 공급망에서 다루는 것과 굉장히 오버랩되는 내용이 거의 다입니다. 공정의 변화도 생기면 안 되죠. 공정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는 바로 뭐입니까? 공급 능력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죠. 그죠? 이게 나타나면 당연히 어떻게 되냐. 공급망의 밸런스, 이 균형을 균형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이제 또 이 프로세스 분석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정의 변화는 적게 가져간다. 이게 리드 타임도 어떻다? 안정적이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안정적은 우리 기능적 제품을 주로 이제 유통하고 만들어내는 효율적 공급망의 이 특징하고 거의 대부분 일치한다. 예. 반대로 이제 진화적 관점에서의 이러한 이 공급망은 이제 어떠한 측면이다? 기술적 진보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분야야. 예,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여기 나왔던 것처럼 대응성, 반응적 이 공급망 전략 같은 것들이 바로 이 기술 프로세스에 대해서 활용되는 기술이라든지 이러한 특징에 따라서 이렇게 진화적 관점에서의 공급망 전략을 쓰는 그러한 거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도 어떻게 되냐? 어, 이 효율적 공급망과 거의 유사한 이 안정적인 이 공급망 프로세스에서는 이게 상대적으로 고장이 적지만 이 진화적 관점에서는 기술적 진보가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냐? 안정적 공급망보다는 더 이게 고장이 많이 난다. 수율이라든지 품질 문제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보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수요 공급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한 특징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책에 393쪽에 나와 있던 불확실성에 대한 특징 같은 것들이 안정적이야 이렇게 그렇다면은 진화적이야 뭐 이런 형태에 따라서 제품이 기능 또는 혁신형 제품이야 요거에 따라서 이제 다음과 같이 공급수술 전략 같은 것들이 이제 이렇게 예, 네 가지로 이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한 번씩 책에서 읽어보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네 가지 공급사슬 전략 이거 앞에서도 계속 했던 얘기들이죠. 이게 그래서 효율적 공급사슬 품목은 MRO 이게 높은 비용 효율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게 그다음에 뭐 대응적 공급사슬, 반응적 공급사슬, 그다음에 민첩한 어질리티라 그러죠. 애질리티에서 그래서 이 어질리티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민첩함 뭐 이런 거잖아요. 예, 민첩함. 어, 그래서 이러한 어질리티에 대한 이러한 특성 같은 것들이 주로 이제 어떻게 되냐 공급망에서 이제 주로 많이 다뤄지는데 우리 품목을 한번 여기서 다루는 품목 같은 걸 한번 해볼까요? 이 민첩한 공급망 같은 것들 이게 민첩한 공급망이 바로 이제 어떠한 형태가 되냐면 시장 내에서 혁신형 제품인데 굉장히 빠른 거예요. 예. 이제 기술적 진보나 변화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리 일어나는 분야. 이것이 이제 민첩한 그런 공급 사슬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민첩한 공급 사슬에 대해요. 최근에 이제 또 이 많이 쓰이게 되는 그러한 특징 같은 것들이 상품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요거 이제 제품은 아니고, 요거 이제 상품인데, 이제 주로 이제, 어, 보존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제품들 있죠. 보존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식자재 같은 것들. 뭐 채소, 그다음에 뭐 딸기는 여러분들 그냥 요거 저기 손도 안 대고 가만히 내비둬도 하루 지나면 짓 물어가지고 막 이렇게 곰팡이 같이 하얗게 뭐가 이렇게 피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민첩한 공급 사슬을 하는데 또 많이 들어가는 이제 활용되는 데가 바로 뭐냐면 이게 식자재 이게 그다음에 부패하거나 이렇게 생물 살아있는 상태에서의 상품의 가치가 굉장히 이제 곱게 뭐 반영되는 그러한 상품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민첩한 공급 사슬들. 시장이 민첩하게 대응하는 거죠. 이용자 수요에 맞게.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위험의 비공급 사슬입니다. 공급 사슬 내에서 어, 자원을 공동 이용하고 공유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공급 사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험의 비공급 사슬은 어떻게 됩니까? 나 혼자 하면 불안하잖아. 그죠?
나 혼자 어떠한 공급사슬에서 재고 관리하고 나 혼자 내가 예측하고 막 이런 거 하면 이게 빗나갈까 봐 굉장히 두렵죠. 그죠?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공급사슬 상류와 하류에 있는 공급자들끼리 협력 관계를 구축해서 정보 쉐어링하고 재고도 공유하고 예측도 같이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정적인 위험의 비공급사슬입니다. 그래서 공급망에서 어느 특정한 공급망 하나의 기업이 굉장히 큰 손실로서 위기에 봉착했다는 얘기는 그 단일 기업에 참여하고 있는 단일 기업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급망 전체로 어떻게 돼요? 확장이 됩니다. 이 리스크가. 그래서 이거를 회피하기 위한 측면에서의 이제 공급사슬 전략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생산 설비를 같이 공유한다든지, 그렇다면은 무슨 뭐 자원을 같이 이제 공유한다든지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시장 내에서 자기 혼자 하는 것보다 또 다른 파트너하고 어떻게 돼요? 전략적 제휴를 맺어가지고 일정 부분 공급사슬에서 발생 가능한 소지가 있는 위험의 피를 하기 위한 그러한 측면에서의 이 위험의 피공급사슬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사슬 전략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네 가지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효율적 공급사슬과 대응적 공급사슬이 주로 많이 이제 활용되는 그런 공급망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소싱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쭉 해서 한번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아웃소싱 같은 것들은 이제 기업에 이제 이거 반대말이 뭐죠? 아웃소싱이니까 아웃이니까 반대니까 인소싱이죠. 그죠? 인소싱. 그래서 회사의 내부 활동과 의사결정 책임의 일부를 어떻게 되냐? 외부 공급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를 아웃소싱, 역량을 교환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이게 그래서 아웃소싱은 기업의 핵심 역량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자동차를 이제 예를 들면 K11이라고 하는 자동차를 내가 만듭니다. 쫙 만드는데 K11이라고 하는 이 자동차를 만들려고 했더니 시트 디자인도 해야 되고 안에 액정 설계도 해야 되고 안에 디스플레이 뭐 패널은 어떤 걸 집어넣고 뭐 가죽이 색깔은 어떻고 일일이 이거 하나씩 다 이제 생산자가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사실 자동차에서 옵션이라든지 뭐 자동차 안에서의 뭐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본질적으로 자동차의 차별점과 특이한 특성이 바로 뭐냐면 엔진에 대한 무결성 같은 것들이에요. 그렇죠? 엔진에 대한 문제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아웃소싱을 하게 된다는 얘기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 기업에 지금 필요한 핵심 역량이 뭐야? 거기에다가 집중할 수 있어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어떻게 돼요? 핵심 역량은 내가 투자하고 내가 관리하는 거지만 나머지 이제 부수적인 여러 가지 기능이나 특성들은 이제 다 외부로 이제 외부화시키는 거죠. 외부화시킨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제 계약 관계에 의해서 이제 소싱하는 그러한 측면의 특성을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소싱을 할 때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어떤 파트를 소싱하고 어떤 파트는 인소싱하고 어떤 파트는 아웃소싱하냐 그것에 대한 기준이 뭐냐 이거 되게 중요하죠, 그죠? 이게 그래서 어느 기업에 갔더니 기업 전체가 그냥 그 특정한 이제 외부의 것들을 이제 벤치마킹 해가지고 아예 그냥 지속적으로 계속 아웃소싱 한다든지 벤치마킹 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측면의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느 회사는 전체 프로세스에서 일부 프로세스만 이제, 외부에서 이제 역량을 이제 빌리는, 구매하는 그러한 형태의 특성으로 이제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웃소싱은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아웃소싱이 무조건 아웃소싱을 판단하는 기준이 총 소유 비용이라든지 전체 코스트의 비용이 얼마야 이거에 의해서 비싸면 아웃소싱 싸면 인소싱 이렇게 결정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웃소싱을 이제 외부로 이제 어, 해가지고 단순한 인수도 또한 비용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웃소싱을 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의 문제. 요걸 이제 아주 전문화시키는 거죠. 우리가 진짜 잘해야 되는 거에다 집중하고 나머지 것들은 다 아웃소싱. 그래서 이거를 핵심적인 가치하고 이제 부수적인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는 가치로 이제 구분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웃소싱은 주로 어떻다? 이게 어,
뭐 전략적 파트너로도 이제 확장이 되긴 하지만 일정 부분에서는 이 기업의 이제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그러한 것들에 주로 이제 어떻게 한다? 아웃소싱을 주로 하더라. 근데 이제 아웃소싱 할 때, 이거 우리 앞에서도 이제 다뤘던 비슷한 내용들은 많이 이제 설명을 했죠. 아웃소싱 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어때요, 여러분들? 돈 많이 들어가면 아웃소싱하고, 그다음에 돈 적게 들어가면 인소싱하고,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죠? 이게. 그래서 아웃소싱의 이유가 바로 뭐냐면 비용에 대한 것들도 있지만, 경쟁력의 본질이 어디서 나오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경쟁력이 나오는 것들, 예를 들면 자동차다. 그럼 자동차의 본질은 예를 들면 엔진에 대한 이 성능이라든지 이 무결성이라고 한다면 엔진을 차별화시키게 잘 만드는 게 그 자동차 회사의 본질적인 역량인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엔진에다가 집중적으로 R&D하고 투자하는 거는 돈 들어도 이거는 차별화시킬 수 있고 경쟁 우위 요소가 그 엔진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건 인소싱 한다는 얘기. 반대로 어떻게 되냐? 아웃소싱 할 때 바로 뭐냐면 핵심적인 경쟁력이 나오지 않는 부수적인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은 상당 부분이 어떻게 된다? 아웃소싱을 하게 된다. 이렇게 판단하면 쉽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전략적 측면에서 차별화시키고 경쟁 우위가 어디서 나와? 그건 인소싱. 그렇지 않은 것들은 아웃소싱. 이렇게 돈이 아니라. 그래서 어쨌든 아웃소싱에 대한 기본적인 이유는 여기서 나온 것처럼 재무 관련 이유죠. 어, 자산에 대한 수익을 계산한다든지 저수익 활동을 이제 매각해가지고 현금을 창출한다든지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 외부의 전문 기업한테 이제 아웃소싱하는 것이 예를 들면 그 특정한 기능을 이제 만들어내고 구현하는데 더 비용이 적게 든다면 바꿔내는 거죠, 그죠? 뭐 개발도 상국을 중심으로 한 신시장 개척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시장을 확대하고 이제 거기서 규모의 경제를 늘릴 수 있고 그다음에 저비용 구조를 통한 원가 절감 같은 것들, 저비용 구조를 통한 원가 절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고정 비용을 어떻게 되냐? 이제 단위당 변동 비용으로 이제 전환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고정 비용을 단위당 변동 비용으로 전환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고정 비용은 내가 인소싱 하는 거야. 그래서 설비에다 투자하는 거죠. 이제 설비. 내 설비가 직접 내가 예를 들면 자동차를 내가 만드는데 어, 저기 엔진도 만들어야 되고 자동차 시트도 가죽 시트도 내가 만들어야 돼. 그러면 시트를 만들기 위한 생산 설비에다 투자해가지고 자동차 시트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이거를 외부화 시키는 거야. 외부의 자동차 시트만 30년째 잘 만드는 회사가 있어. 전략적인 파트너가. 그 기업한테 이 자동차 시트를 신차 개발에 자동차 시트 디자인을 의뢰를 하면 설비에다 투자하지 않고 단위당 변동 비용으로 나오죠. 그죠? 단위당 변동 비용으로. 내가 구매해야 되니까. 그 기업에서 만든 걸. 그러니까 구매하는 총 비용이 이 단위당 이제 구매하는 단가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변동 비용 같은 것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품질하고 생산성을 개선시킨다든지 더 좋은 그다음에 사이클 타임 같은 것들, 시간 속도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 개선, 이건 생산량, 품질, 뭐 이런 여러 가지 비용 절감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조직 관련 이슈에서는 어떻게 되냐? 어, 차별화시킬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기능에다가 어떻게 돼? 집중하는 거죠.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 음. 그래서 효과성 같은 것들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 그다음에 제품하고 서비스의 변화에 대한 유연성이 굉장히 증대된다. 어, 즉 외부에 있는 다양한 이 차별화된 역량을 갖고 있는 기업들하고 이제 협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시장 내에서의 다양한 요구나 이런 것들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겠죠. 뭐 제품하고 서비스에 대한 가치 증대 측면에서도 고객 니즈에 대한 대응성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이 가치가 증대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전반적인 뭐 아웃소싱에 대한 주요한 이유 같은 것들이 잘 이제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지스틱 아웃소싱? 이거 우리 많이 쓰던 거네. 물류 분야의 아웃소싱. 대표적으로 뭐 있죠, 우리? 우리 전 시간에 이거 한번 배웠잖아요. 이게 바로 뭘까요?
서드 파트 로지스틱, 제3자 물류업자, 그죠? 이게 서드 파트 로지스틱스. 그래서 제3자 물류기업한테 우리 회사 화주, 우리가 물건 만드는 기업인데, 우리가 직접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트레일러를 사고 유통이 시킬 수 있는 이러한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구축해야 되는데, 그게 처음 해보니까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CJJLS, 뭐 한진택배 같이 수십 년째 그냥 계속 이 물류 산업에만 집중하고 있는 전문 기업한테 기능을 쫙 내가 구매하는 거죠. 그죠? 차별화되어져 있는 물류 서비스 기능을.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로지스틱 아웃소싱 같은 것들도 이제 트래킹, 대표적으로 이제 추적하는 거죠. 화물, 즉 물적 유통과 정보를 일치시켜서 정보의 흐름에 따라서 물적 유통도 같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자들이 어떻게 돼요? 화물 추적, 우편물 추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트래킹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런 서비스를 이제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로지스틱 아웃소싱 같은 것들은 대체로 어떤 내용이다? 3PL에 관련된 부분. 그래서 여기에 공급자 관계 구축을 위한 이 프레임워크예요. 쫙 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우리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공급자 관계 관리. 이거 공급자의 기회주의적 형태, 구매자의 기회주의적인 형태. 이거 우리 앞에서도 한번 비슷한 얘기 했었어요. 그죠? 이게 그래서 아웃소싱 하지 않는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것들은 아웃소싱을 하지 않으면 지적재산 보호가 이제 요리 약해질 수 있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아웃소싱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지적재산에 대해서 사용료 내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그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아웃소싱 했다는 얘기는 자기네가 만든 어떤 특허나 뭐 이거를 상품화 시켜서 쓰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어, 아웃소싱하지 않는 경우는 주로 이제 지적재산 측면에서 본다면 쉽게 모방할 수 있는 기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아웃소싱하지 않고 내부에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이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이제 이 특성들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상호 조율 특성에서는 어떻게 되냐? 서로 아웃소싱하지 않기 때문에 상호 조율 인터페이스가 잘 정의되어 있지 않다. 즉 바꿔 얘기하면 협력 기반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아웃소싱하지 않기 때문에 인소싱에서만 하니까. 반대로 아웃소싱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 전략적 파트너하고 나하고 일을 하려면 제일 첫 번째가 뭐 같아요? 문서 포맷, 규격 이런 거 맞춰야 되죠. 그죠? 이게 표준화된 어떠한 인터페이스라든지 표준화되어져 있는 규칙이라든지 표준화되어져 있는 어떤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표준화되어져 있는 어떠한 문서의 포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웃소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일정 부분 저게 자연스럽게 공유가 된다. 그래서 공급자 관계 구축을 위한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린 소싱 보겠습니다. 그린 소싱. 이제 뭐 우리 이거 전략적 파트너십에 관련된 것들은 저기 이 전략적 공급자 관계, 뭐 전략적 소싱, 뭐 이런 것들 우리 사실 우리 이미 앞에서 한 번씩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최근에는 이제 우리 이제 그린 소싱과 더불어서 이제 뭐였죠? 이제 우리 이거 윤리적 구매 같은 거 했잖아요. 그죠? 윤리적 구매. 예. 그래서 윤리적 구매 행동을 한다든지, 윤리적 구매에 관련된 공급자 관계 관리를 한다든지, 파트너십 관리한다든지, 이러한 전략적 제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한 요인이 되겠죠. 최근에는 ESG가, 공급망 ESG에 관련된 문제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기업에 와가지고 내가 바이어가 물건을 사면서 우리 대기업한테, 즉 공급사한테 니들 공급망이 지속 가능한지 어떻게 돼요? 비재무 정보 공지해줘. 내가 그거 보고 지속적으로 물건을 구매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게.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급망에서 나타나는 이제 굉장히 이제 다양한.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거의 지금 ESG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공급망에서 이 대기업의 공급 사슬에 참여하고 있는 상당수의 이러한 영세 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ESG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 자체를 갖고 있지 않는 기업들이 많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이게 앞으로도 이제 향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린 소싱에 관련된 것들. 그린 소싱, 이거
또 자원 재활용, 그죠? 리버스 SCM, 그린 SCM 막 이런 것들 했잖아요. 그죠? 거기서도 이제 다뤘던 거죠. 그래서 그린 소싱. 환경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사업의 이 필수 요건이다. 바꿔 얘기하면 친환경 쪽이고 친환경 원자재, 친환경 활동 이렇게 하는 기업들을 전략적 파트너로 들어온다. 잡는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공급 사슬에서 이런 그린 성과 같은 거, 예? 그린 소싱에서 그린 성과를 잘 나타내는 탄소 발생을 최소화시키면서 자원 재활용을 한다든지 이게 어, 공급망에 나타나는 다양한 이러한 이 문제들을 이제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최근에 나와 있는 이러한 그린 소싱 같은 것들이 중요한 하나의 이게 문제 해결이 이제 한 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최근에는 공급망에서 나타나는 환경오염 문제라든지 공급사슬에서 나타나는 이 공급자 또는 구매자의 기회주의적 형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공정무역 뭐 이런 것들, 윤리적 구매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린 소싱을 위한 6단계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고 총 소요 비용도 이거 앞에서 한 번씩 다 했다. 이게 그래서 뭐 재고 회전율, 매출 원가, 평균 총 재고 가치, 재고 공급 뭐 저기 그 주일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한 번씩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주고 이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뭐 재고 회전율 계산하는 거 있는데 요거 재고 회전율은 어떻게 되냐? 매출 원가를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매출 원가를 원자재 재고하고 제공품 재고로 나눠버리는 거죠. 이게 재고 회전율은. 그래서 여기 분자에 40190에 순매출액이 아니라 매출 원가죠. 그죠? 순매출액에다 매출 원가에다가 이익이 이제 이 일정 부분 반영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 재고의 회전율은 매출 원가를 갖고 이제 원자재 재고하고 제공품하고 완제품 재고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 비용으로 나눠버리면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연간 87.5회 정도 이제 재고 회전율 나타나게 됩니다. 재고 공급 일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공급 일수니까 여기 공급 일수니까 원자재 재고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제공품 재고, 완제품 제공품하고 완제품 재고에 대한 가치를 이제 합친 다음에 이제 매출 원가로 이제 나눠버려요. 거기다가 이제 만약에 이 재고 공급 주일수를 했으니까 52를 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0.599가 되는 거죠. 재고 공급 수일수가 이게 만약에 이거를 먼스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먼스로 하게 되면 여기다가 곱하기 어떻게 돼요? 12개월 하면 됩니다. 12개월. 12개월 하게 되면 이제 재고 공급의 단위가 주일이 아니라 12개월 돼 52주 되기도 하고 360을 여기다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360을 곱하면 360을 곱하면 일수로 나옵니다. 일수. 이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16장은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